그녀는 남편 몰래 옷장을 뒤졌다. 몇 년 전 결혼식 후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원피스를 꺼내어 몸에 대본다. 몸매는 변했고 피부는 칙칙해졌지만 오늘만큼은 달라야 했다. 그녀는 다시 그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미술부에서 함께 야간 작업을 하며 소근소근 속삭이던 그 남자. 지금은 헬스 트레이너가 되어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건넨 것은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이건 진짜로 변하게 해주는 거야. 그 순간부터 그녀는 단지 살을 빼려는 게 아니었다. 자신을 다시 누군가의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선택이 이토록 치명적일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이 나비의 날갯짓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태풍이 되어가고 있었다. 방탐정의 이중 파일에서 전하는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이 사건의 첫 시작은 한 남자가 내 사무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던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다소 지친 듯한 표정으로 문을 닫았고 어깨에 걸친 비행 점퍼에는 아직 비행기 연료 냄새가 묻어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파일럿이었다. 국내선과 국제선을 오가는 민간항공 소속 기장. 이름은 강우 씨. 그는 명함을 건네며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아내에 대해 의뢰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그의 말투는 낮고 망설임이 가득했지만 그 속엔 분명한 불안이 서려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으라 손짓한 뒤 습관처럼 노트를 펼쳤다. 아내분에 대해 어떤 점이 걱정되십니까? 그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한참 응시한 뒤 천천히 말했다. 불륜이 의심됩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말하지 못한 수많은 문장을 대신 들은 것 같았다. 그녀가 변했다. 전엔 안 그랬다. 이상하게 느껴졌다. 의뢰인들의 입에서 언제나 흘러나오는 말들. 그러나 모든 진실은 똑같지 않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엔 흔한 부부 갈등처럼 보였지만 한 여자의 삶에 닥쳐온 태풍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 씨였다. 전직 미술 교사이자 지금은 육아에 전념하는 전업주부. 5살 딸 아름이를 키우며 둘째 아이는 유산 후 회복 중이라 당분간 일을 쉬고 있었다고 했다. 사실 아내는 집에 있는 걸 즐기던 사람이에요. 그림을 그리거나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걸 좋아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강우 씨는 커피잔을 쥔 손을 꽉 움켜쥐며 말을 이었다. 작은 변화였어요. 말투가 바뀌고 갑자기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고 하고 화장도 다시 시작하고 처음엔 그냥 출산 후 회복되면서 자기 관리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의 말끝은 모호하게 흐려졌지만 그 속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런 눈빛을 자주 본다. 의심과 자책,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들. 의뢰인은 자신이 틀렸기를 바란다. 하지만 동시에 사실이길 원한다. 그 모순이 가장 사람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조사는 그렇게 시작됐다. 처음엔 나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저 출산 후 흔한 정서적 변화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지연 씨의 일상에서 자꾸만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준 후 사라졌다. 처음엔 근처 카페에 들렀다가 동네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녀는 외출 복장이 달라졌다. 화려한 립스틱, 체형을 드러내는 원피스, 새로 염색한 머리. 그 모습은 남편이 묘사한 조용한 엄마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무엇보다 내 주의를 끈 건 그녀의 눈빛이었다. 그것은 무언가에 몰두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아주 작은 목적 하나에 집중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무시하는 사람의 표정. 나는 그런 눈빛을 마약에 빠진 사람이나 비밀을 숨긴 자들에게서 본 적이 있다. 조사 초기 그녀는 자주 집에서 배달을 시켰다. 처음엔 별다른 특이점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CCTV 분석 결과 매번 같은 남성이 배달을 왔다. 항상 검은 헬멧을 쓰고 눈을 피하며 짧은 인사만 하고 사라졌다. 흥미로운 건 그 남자의 손목에 독특한 문신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건 흔한 음식 배달원의 문신이 아니었다.
마치 예술 전공자가 스케치한 듯한 나비 형상이었고 나는 그것이 단순한 장식이 아닐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문신은 지연 씨가 과거 지도했던 제자의 디자인 졸업 작품 중 하나와 유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섬뜩함을 느꼈다. 그녀가 누군가를 신뢰한 상태에서 이 남자를 집 안으로 들였다는 뜻이다. 사건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SNS 계정은 비공개로 바뀌었고 남편도 비밀번호를 모른다 했다. 아이와 찍은 사진은 모두 사라졌고 대신 피드에는 식단 조절, 다이어트 일지, 약 복용 시간 같은 글이 등장했다. 나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외도 사건이 아니다. 지연 씨는 지금 어떤 의도된 변화의 궤도에 진입해 있었다. 그리고 그 궤도는 그녀를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며칠 후, 늦은 밤. 나는 강우 씨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듯했다. 야, 형! 지금 지연이가 도로에 뛰어들었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병원으로 옮겼는데 아직 의식이 없어요. 내 손에 들려있던 수첩이 무겁게 떨어졌다. 머릿속에 그녀의 눈빛이 떠올랐다. 강박과 불안, 어떤 집착에 쫓기던 그 눈빛.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은 결국 한 사람의 삶에 거대한 태풍을 몰고 왔다. 그리고 그 바람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지연 씨가 도로에 뛰어들기까지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변화 하나였다. 마치 종이장 위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듯 보였지만 그 물결은 점점 퍼져나가며 모든 것을 적시기 시작했다. 그 시작이 뭐였냐고 나는 그날 강우 씨와의 두 번째 상담에서 처음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이상하셨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단지 느낌이 이상하다는 말만으로는 명확한 방향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우 씨는 한참을 고민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두 달 전쯤이에요. 아내가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단순한 동창회. 그러나 그의 표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원래 그런 자리는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애들 핑계 대며 늘 안 간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번엔 꼭 가고 싶다고. 애들은 엄마한테 맡긴다면서. 그의 말 속엔 억누른 당혹감과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 동창회 단순한 회포 자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며칠 후 나는 지연 씨가 동창회 전부터 SNS를 통해 특정 인물과 교류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미술부 동기였던 이준호, 현재 파주에서 개인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며 다이어트 보조제를 광고 중이었다. 특히 그의 게시물에는 나비 문신과 유사한 로고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강우 씨는 아내를 응원하며 외출을 권했지만 지연 씨는 체형에 대한 불안과 자존감 저하로 괴로워했다. 그의 무심한 위로는 오히려 상처가 되었고 지연 씨는 방에 틀어박힌 채 자전거 대신 외투를 걸어두었다. 그리고 동창회 이후 그녀는 급격히 변했다. 살이 빠지고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안엔 이질감이 묻어났다. 그녀는 복직을 핑계로 외출을 반복했으나 실제론 지원 기록조차 없었다. 대신 요가, 정기 배송되는 보조제, 그리고 우월턱하는 수상한 앱 알림이 그녀의 일상에 등장했다. 이는 불법 약물 유통 혐의로 수사 중인 플랫폼이었다. 어느 밤 지연 씨는 향수를 뿌리고 남편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은 반가웠지만 곧 불안으로 변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멍해졌고 새벽마다 핸드폰을 쥔 채 깨어 있었다. 결국 그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말했다.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 눈엔 초점이 없었다. 나는 직감했다. 이건 약물이다. 조작된 심리, 누군가의 계획, 그리고 중심엔 항상 나비가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사건은 진짜로 시작되었다. 예정보다 일찍 귀가한 강우 씨가 마주한 건 텅 빈 집과 옷장 너머로 들려온 수상한 소리였다. 며칠 뒤 지연 씨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다. 타이트한 원피스, 진한 화장, 향수 냄새. 놀란 표정 속에는 논란보다 들킨 죄책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묻는 말마다 짧게만 답하고 결국 고개를 돌린 채 가방을 들고 나섰다. 애들은 엄마 집에 있어. 늦을 거야. 문이 닫히자 강우 씨는 확신했다. 확실해요. 저 여자 다른 사람이랑 뭔가 있어요. 그의 눈빛은 상처 입은 남편이 아닌 진실을 쫓는 사람의 것이었다. 며칠 후 나는 그를 다시 불러 물었다. 아내분 남녀공학 출신이셨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동창회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속엔 아직은 얼굴 이준호가 있었다. 최근 그녀와 자주 연락한 동기, 그리고 단독 만남의 정황까지 포착된 인물. 또한 평소 아이들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던 그녀가 이유 없이 자주 외가에 보내기 시작한 것도 수상했다. 엄마로서의 모든 것을 우선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꾸미고 외출을 반복하고 아이들과 거리를 둔다면 그건 누군가 그녀의 삶의 중심을 바꿔놓았다는 뜻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렇게 저희는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심리적 조작, 중독, 그리고 무너지는 일상 그 중심에는 평범과는 거리가 먼 한 여자가 있었다. 이제 진짜 어둠이 시작된 것이었다. 며칠 뒤 나는 그 배달원의 모습을 또다시 마주했다. 오토바이는 여전히 같은 번호판, 헬멧은 BP 눌러 쓴 채 얼굴을 가렸고 문신과 실팔찌는 여전히 그의 손목에 감겨 있었다. 그날은 달랐다. 문이 열린 후 5분이 지나도록 그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상한 예감에 휩싸였다. 혹시 지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내가 개입하기엔 시기상조였다. 나는 침착하게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며 현관 쪽을 정밀하게 촬영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다. 지연 씨가 나왔고 그 남자는 그녀 뒤를 따랐다. 둘은 짧은 눈빛을 주고받은 뒤 아무 말 없이 헤어졌다. 그 눈빛, 그 짧은 교감 속에 무언가 숨겨진 교신이 있었다. 나는 강우 씨에게 영상 일부를 보여주며 신중하게 물었다. 이 사람, 지연 씨와 어떤 관계일까요?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옛날에 지연이가 그림 그릴 때 모델처럼 자주 등장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약간 예술가 썼고 문신도 있고 그땐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혹시 그 사람이 지금.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은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사람 관계의 문제가 아니었다. 며칠 뒤 지연 씨는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외가에 머물겠다고 했다. 요즘 머리가 너무 아파서 좀 쉬고 싶어.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상하게 들렸다. 머리 아픈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건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카메라에는 또다시 그 배달원이 포착되었다. 이번엔 배달 가방이 없었다. 대신 작은 은색 포장을 손에 들고 있었고 지연 씨는 현관에서 그것을 받아든 채 조심스럽게 안으로 사려다. 그 순간 내 등줄기엔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다. 이건 무언가 훨씬 더 위험한 것의 시작이었다. 며칠 뒤 상황은 예상보다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강우 씨는 결심한 듯 말했다. 카메라 설치는 무리예요. 아내가 촉이 빠른 편이라 들킬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살펴볼게요.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민간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일반인이 감정적으로 뛰어드는 순간이다. 하지만 그 결심은 단단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새벽 2시 반, 아내가 조심스럽게 일어나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가 조용히 통화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흥분된 톤이 실려 있었다. 그는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다가가 말했다. 지금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지연 씨는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등 뒤로 숨겼다. 왜 이래? 나 지금 정신 너무 없는데 당신까지 왜 이래? 그녀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목소리로 화를 내며 방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후 그녀는 점점 더 감정 기복이 심해졌고 예민한 반응이 반복됐다. 그리고 일주일 뒤 강우 씨는 다시 우리 사무소를 찾아왔다. 집이 완전히 엉망이에요. 냉장고엔 아무것도 없고 아이는 처갓집에 맡긴 채 아내는 외출하고 오늘 제 귀국 날짜도 헷갈렸대요. 단순한 피로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해요.
나는 묻는다. 배달 음식 포장 같은 건 보셨나요? 박스나 봉투 같은 거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항상 깔끔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말은 곧 배달은 겉으로 보이는 포장 이상의 뭔가를 숨기고 있음을 의미했다. 보통 가정집이라면 입료나 음식의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이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연 씨가 매일같이 혼자 정리했다는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그녀가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그 순간 나는 머릿속에 불길한 연결점을 하나 떠올렸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지운 것처럼. 그저 정리벽이 강해서일 수도 있지만 우린 그것을 확인해야 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의뢰인의 아내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나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지연 씨의 하루가 다시 기록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봤다. 작은 날갯짓 하나가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올지도 모른다는 예감과 함께 새벽의 어둠보다 더 짙은 미스터리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는 모니터 속 차량을 따라갔다. 지연 씨를 태운 흰 슈트 SUV가 매포를 벗어나 패주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린이집 데려다 주는 거 치고 안 너무 차려입었는데요? 내 옆에서 동료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맞았다. 그녀는 단정한 블라우스와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평범한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다. 같은 시간 몇몇 엄마들이 같은 차량에 올라탔다. 그 중에는 전에 카페에서 봤던 시크릿 블렌딩 수다를 떨던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각자 정체를 감추려는 듯 어색해 보이도록 일부러 옷차림을 단정하게 맞췄다. 그리고 그 차는 진짜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했다. 서울을 빠져나와 경기도 외곽의 한 낡은 피트니스 클럽 앞에 멈췄다. 서울을 빠져나와 경기도 외곽으로 향한 그녀의 차는 전혀 의외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속삭이자 동료의 손이 떨렸다. 클럽 정문 앞, 4명의 여성은 하이힐 대신 운동화를 슬금슬금 신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단순한 운동 목적이 아니었다. 등장하자 훈련복 차림의 남성 트레이너 한 명이 나와 그들을 반겼다. 그리고는 간단한 체형 분석을 하는 척 흡사 오래 본 관리하듯 다가왔다. 그것은 이상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 클럽은 검증된 미용 보조제를 홍보하고 거래하는 장소로 알려졌던 곳이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멀리서 녹화했다. 잠시 후 그들은 클럽을 나왔다. 손에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하나씩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탄 차량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 한적한 골목에 차를 세웠다. 그곳엔 작은 카페 한 켠,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릴령한 미소로 다가온 이는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소녀. 지연 씨는 그 소녀를 보자 눈을 반짝이며 두 팔을 벌렸다. 준호 오빠가 보냈어?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엔 은비 테이프로 포장된 작은 알약이 들려 있었다. 지연 씨는 그것을 조심스레 받아 가방 속 깊이 넣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며칠 뒤 우리는 또 다른 장면을 포착했다. 뭐지? 또 저번에 아주머니 같은데? 지연 씨는 한낮익은 유니폼 차린 여성에게 다가갔다. 그 유니폼은 간호사와 비슷했지만 명찰도 모자도 없었다. 그 여성은 어머, 기다리다 지쳤지 라며 은근히 웃으면서 플라스틱 봉투를 건넸다. 이번엔 기본형 말고 하이퀄 건강 보조식품이에요. 그건 분명한 거래였다. 내가 추적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나는 그저 다이어트 한두 번 하려는 이상한 주부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작은 플라스틱 용기 속에는 펜터멘 성분의 보조제가 들어있었고 그것은 법적으로 나비앙네베의 기라 불리는 통제 약물이었다. 나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느꼈다. 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불법 약물 유통망이었다. 며칠 뒤 우리는 그 뿌리를 파헤치기 위해 지연 씨와 대면했다. 다 똑같아. 사무실 조명 아래 그녀는 눈을 피한 채 말을 이었다.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에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이 나비약 때문에 그동안 이사하게 온 거야? 그녀의 숨이 끊어진 듯 멈췄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네, 처음엔 그냥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랐어요. 그 말 뒤에는 떨림이 깔려 있었고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네, 그 약은 펜터민이 든 약이에요. 나는 노트를 펼치며 정식 용어를 말했다. 대한민국 2025년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이 약은 제2군 정신 자극제로 분류되며
의료용 목적 외 사용은 불법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처음엔 준호 오빠가 준 거였어요. 고등학교 동창이라면서. 그냥 신경 쓰인다고. 예전처럼 날 간절히 바라볼 때 집안에선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었거든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게 그녀의 유죄가 아니라 진실이었다. 그 후에는 우월탁에서 알게 된 엄마들이랑 주고받았고, 심지어 간호사 보조로 보이던 사람이 와서 제가 슬슬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거 이제 마약 중독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아내분한테는 나는 담담하게 설명했다. 공복, 수면장애, 심박수 과다. 약을 지속적으로 2달 이상 복용하면 뇌가 스스로 중독되어 멈출 수 없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공포와 피곤이 가득했다. 그리고 나는 이어서 말했다. 더 위험한 건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예요. 헬스 트레이너, 고등학생, 간호사이들은 모두 약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진짜 실제 마약을 파는 애들이 있을 거야?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강력한 무언가를 제공하려는 사람이라면요. 그 순간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신은 이 네트워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요? 그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모르겠어요. 누가 또 있어요? 그때 나는 알았다. 이제 공포는 분명해졌다. 이 나비약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조직적인 유통망이며 그 중심엔 이준호라는 인물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범죄 수사의 영역이었다. 병원 복도의 공기는 싸늘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지연 씨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마에 붕대가 감겨 있고 팔엔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동자는 흐리멍덩했지만 내 존재를 인식하는 듯한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동안 이 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먹었던 거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 떴다. 그리고 가늘게 입을 열었다. 처음엔 그냥 기분이 좋아졌어요. 먹을 생각도 안 들고 몸이 가벼워졌고 뭔가 내가 예뻐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줄은. 그날 아침 집 안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남편은 그녀에게 약 복용 사실을 추궁했고 지연 씨는 그 모든 걸 부정하려 했지만 결국 폭발했다. 그녀는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지연 씨, 남편이 뒤쫓았지만 그녀는 이미 골목 끝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쿵, 그녀의 몸이 검은 세단 차량 앞에서 튕겨나갔다. 당신 진짜 죽을 뻔했어. 남편의 울부짖음이 공기 속에 남았다. 병원에서는 그녀의 상태를 심각하게 판단했다. 뇌진탕, 갈비뼈 골절, 골반 다발성 골절, 그리고 약물 중독 증세.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몇 분 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대체 차도를 왜 뛰어든 건데? 그녀는 가늘게 말했다. 그때 나는 꽃밭이 보였어요. 보라색, 노란색, 흰색 나비들이 날고 있었어요. 그건 명백한 환각이었다. 의사는 펜타메닌과 향정신성 물질 혼합 섭취에 의한 신경계 교란이라고 설명했다. 남편은 병실 한켠에서 묵묵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1달 이상 입원이 필요할 겁니다. 정신과 치료도 병행해야 하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걱정하지 말라 했어요. 내가 책임질 겁니다. 며칠 후 회복 중인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진짜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곧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남편은 놀라며 물었다. 무슨 소리야?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당신은 늘 날 놀렸어. 살쪘다고, 밥을 많이 먹는다고. SNS에서 당신 동료들 봤어. 스튜어디스들 다 날씬하고 예쁘고 반짝반짝 빛나잖아. 나 혼자 이 집에서 아이 둘 데리고 엉망진창이 된 나만 남겨두고.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기억 속에서 떠오른 장면들이 있었다. 여보, 애들 거 당신이 다 뺏어 먹었어? 야, 당신 진짜 옛날엔 괜찮았는데 지금은 진짜.
그 모든 말들이 농담처럼 내뱉은 말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침대 위에서 흐느꼈다. 그 반알이 그게 첫 시작이었어. 그날 동창회에서 그녀는 누군가로부터 반쪽짜리 알약을 받았다. 먹기만 하면 식욕이 사라져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져라는 유혹적인 말과 함께 그녀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밤새 거울 앞에 앉아 엄마 몸매와 씨름한 끝에 결국 삼켜버렸다. 진짜 신기하게 아무리 맛있는 걸 봐도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야. 몸이 가벼워지고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난 다시 예뻐진 줄 알았어.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나처럼 고민하던 엄마들한테도 알려줬어. 그리고 우린 같이 샀고 같이 먹었고, 하지만 약의 공급이 끊기자 그녀는 떨림, 두통, 공허함, 분노, 심지어 환청까지 겪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벽을 쳤고 누군가는 밤새 울었으며 누군가는 아이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속삭였다. 우리 다 미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요. 자신감 있는 몸 만들려면 그 정도 부작용 감수해야죠. 우리가 약 먹은 거지 마약한 건 아니잖아요? 몸만 예뻐지면 약 끊는 것도 쉬워요. 힘내요, 파이팅.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병적인 긍정으로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공동체적 중독이었다. 병실 한쪽에 놓인 작은 소파. 그 위에 앉은 남편은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지연 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내가 이렇게 중독에 걸릴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고백했다. 처음엔 그냥 한 번만 그 반알만 먹고 말려고 했어요. 자신감을 되찾고 싶었어요. 나도 다시 예뻐지고 싶었고 엄마가 아닌 여자로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떨궜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도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냥 장난으로 귀엽다고 생각해서 했던 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될 줄은. 지연 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은 늘 말했잖아. 그만 좀 먹어라. 운동 좀 해라.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런 말들이 날 쪼개버렸어. 난 그냥 당신한테 예뻐 보이고 싶었던 거야. 그게 전부였어. 남편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진작 얘기하지.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힘들게 약 안 먹고 우리 그냥 같이 산책이라도 했을 텐데. 그 순간 침묵이 흐르고 눈물 한 줄기가 그녀의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다. 미안해,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흘렀던 수많은 오해와 침묵이 그 순간 조금씩 녹아내렸다. 며칠 후 병실 한쪽에서 아이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에 잠겼다. 지연 씨가 처음 약을 복용한 날, 그건 단지 자신감을 되찾기 위한 작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은 그녀를 환각으로, 중독으로, 그리고 죽음의 문턱으로 이끌었다. 그 시작은 아주 미미한 것이었다. 한 마디의 농담, 한 번의 방심, 한 알의 약, 그리고 나비 효과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말을 쉽게 던지고 가벼운 행동을 별 생각 없이 반복한다. 하지만 그 말이, 그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전부가 되기도 한다. 지연 씨의 삶에 찾아온 태풍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남편의 무심한 농담, 친구들의 악에 없는 비교, 그리고 본인의 끝없는 불안. 그리고 그 태풍은 결국 그녀의 몸과 마음을 지식이고야 말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서로의 그림자를, 서로의 아픔을 마주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병실 문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날갯짓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작은 날갯짓은 때로는 누군가의 인생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렇게 다시 또 시작하는 거죠.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